2026년 1월 두바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모여있는 그 도시 상공에서 연속으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목격자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창업시설 전기가 나갔습니다. 공항은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두바이입니다. 매년 한국인 수십만 명이 여행하는 그 두바이. 한국 건설사들이 수조 원을 들여 마천루를 채운 그 도시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폭발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공개 성명을 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세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직후였습니다. 그 예고는 현실이 됐습니다. 중동 일대 미군 기지 27곳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바레인 마나마에서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 나라들 이야기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틀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다음 달 여러분의 가스요금 고지서와 직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출이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아온 노후 자산과 연결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두바이 상공의 폭발이 서울 아파트 관리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끝까지 파헤칩니다. 여러분이 50대, 60대, 70대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직접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세로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란은 실제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이 중동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표적은 중동 일대에 위치한 미군 기지 27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 사령부도 포함됐습니다. 텔아비브의 방산산업단지도 목표가 됐습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 전역에서 여러 차례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도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두바이 상공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괴음이 연속으로 들렸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두바이 외곽 상공에서 폭발음이 감지됐고 고층 빌딩 인근에서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일부 상업시설은 일시적으로 정전이 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직접 나서서 위협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과 위대한 이란 국민은 억압적인 국제 악마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이란이 보복하면 전례 없는 위력으로 응징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도시 기능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일부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동 지역 미군 방어 태세를 강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걸프 국가들도 자국 영공 방어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드려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국과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연결의 시작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구조적 대립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국으로 이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이란 내에서 최고 지도자 직속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군사 집단입니다. 이 조직은 중동 전역에 걸쳐 대리 세력을 운영해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대표적입니다. 이 대리 네트워크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 지역에서 지구 반대편인 한국, 그 한국이
실은 이 갈등에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는 거의 전량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의 절대적인 비중이 중동에서 옵니다. 이 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이 에너지를 들여오는 바로 그 길목이 위협받게 됩니다. 아직 이게 어떤 길목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길목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길목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사이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구조적 대립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국으로 이 갈등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이란 내에서 최고 지도자 직속으로 움직이는 정치적 군사 집단입니다. 이 조직은 중동 전역에 걸쳐 대리 세력을 운영해왔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대표적입니다. 이 대리 네트워크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중동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 지역에서 지구 반대편인 한국, 그 한국이 실은 이 갈등에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는 거의 전량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의 절대적인 비중이 중동에서 옵니다. 이 전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이 에너지를 들여오는 바로 그 길목이 위협받게 됩니다. 아직 이게 어떤 길목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길목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길목은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대체 루트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그 작은 해협 하나가 막힌다고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그런데 실제로 대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아부카이크에서 양북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홍해 쪽으로 원유를 내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루 최대 처리 용량은 약 50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를 통해 하루 2천만 배럴이 이동합니다. 파이프라인 최대 용량은 그 4분의 1 수준입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이 파이프라인도 이미 만성적 과부하 상태이고 긴급 상황에서 갑자기 가동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걸프 국가들은 이런 대체 루트조차 없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해협의 폭이 50km라고 말씀드렸죠. 이란 영토는 이 해협의 북쪽 해안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기뢰 하나, 미사일 한 발로도 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물리적 봉쇄가 아니더라도 위협만으로도 유조선 선사들이 운항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전쟁이 실제로 해협을 막지 않아도 됩니다. 막힐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시장은 이미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 원유 선물 시장은 이 공포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사가 이미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1973년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제4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들에 대해 원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석 달 만에 4배로 폭등했습니다. 배럴당 3달러였던 유가가 배럴당 12달러가 됐습니다. 한국은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화를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유가 폭등은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장 가동 비용이 치솟았고 수출 경쟁력이 흔들렸습니다. 1977년 제2차 오일 쇼크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란 혁명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란의 원유 생산이 급감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또 한 번 휘청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고 금리가 올랐고 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의 오일 쇼크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은 반드시 에너지 가격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2번이나 실제로 경험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이 하는 행동이 1973년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당시에는 해협이 실제로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란이 그 해협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오릅니까? 기름값입니다. 그 다음은 가스요금입니다. 그 다음은 전기요금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가정에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가스요금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액화천연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 액화천연가스의 상당 부분은 카타르에서 옵니다. 카타르에서 한국까지 오는 배가 반드시 통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 가스요금은 이중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로 발전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가스 가격이 오르면 발전 원가가 오르고 그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됩니다. 이게 바로 중동 전쟁이 한국 가정에 청구서를 보내는 경로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20%만 오른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서 파는 먹거리 가격이 오릅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매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한국 경제와 연결되는 첫 번째 고리입니다. 전쟁은 저 멀리 있지만 그 충격의 청구서는 한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됩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앙은행이 움직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아니면 매리려던 금리를 더 이상 매리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대출이 있는 분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들,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있는 분들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매달 나가는 이자가 수십만 원씩 밀어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 금리가 1% 오르면 연간 200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붙습니다. 월로 따지면 16만 원 이상입니다. 가스요금도 올랐습니다. 전기요금도 올랐습니다. 마트 물가도 올랐습니다. 그 위에 이자까지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더 민감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고정돼 있는데 나가는 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는 예금 금리가 오른다고 좋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물가 상승폭이 이자 인상폭보다 크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것이 중동의 드론 한 대, 미사일 한 발에서 시작되는 연쇄입니다. 전쟁이 멀리 있어도 당신의 노후 자산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쇄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이란은 실제로 이 카드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꺼내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복 명분을 손에 쥔 상태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 2천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갑자기 차단되는 상황. 그 어떤 대체 루트도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제 유가가 2배가 된다는 것이 한국 경제에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의 연간 원유 수입 비용이 2배가 됩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한국 경제 전체에 청구됩니다. 이 비용은 기업이 먼저 부담합니다. 기업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 실적이 나빠집니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연금 펀드의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결론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순간 한국의 에너지 수입 단가가 폭등하고 그 충격은 물가와 금리와 노후자산 전체를 한꺼번에 흔듭니다. 전쟁은 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나지만 그 여파는 서울 한복판의 모든 가정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연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릅니다.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해운사들의 연료비가 오릅니다. 연료비가 오르면 해상 운임이 오릅니다.
해상 운임이 오르면 수입 물가 전체가 오릅니다. 한국은 식료품에서 원자재까지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마트의 진열대 가격이 오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업 생산 원가가 오릅니다. 생산 원가가 오르면 수출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모두 에너지 집약적 산업입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이 산업들의 수익성이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무역 수지가 악화됩니다. 원유를 더 비싸게 사고 수출로는 예전만큼 벌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무역 수지가 나빠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는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더욱 오릅니다. 두바이가 실제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충격이 더해집니다. 두바이는 중동의 금융 허브이자 물류 중심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두바이 기능이 마비되면 한국의 중동 수출 루트 자체가 막힙니다. 건설, 방산, 소비재 수출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아파트 월세 수입으로 생활합니다. 여기에 은행 예금 이자가 조금 더해집니다. 박 씨는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전세 아파트 보증금을 일부 도와줬고 그 아들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유가 충격이 본격화되면 박 씨의 가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선 매달 나가는 가스요금이 오릅니다.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오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비용이 오릅니다. 고정 수입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아들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오릅니다. 아들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부모인 박 씨에게 손을 벌립니다. 박 씨의 생활비에서 아들 지원이 늘어납니다. 박 씨가 보유한 채권형 펀드 가격이 내려갑니다.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퇴직 후 자산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수백만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드론 한 대가 이 가정들 모두에게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고정비를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스보일러 설정 온도를 최적화하고 배기 전력을 차단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가전제품을 점검하십시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육아 충격이 본격화됐을 때 이 준비가 돼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에 월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 에너지 항목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산 구조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금융자산이 변동금리 상품 중심입니까? 고정금리 상품 중심입니까? 금리 인상 압박이 강해지는 국면에서는 변동금리 부채를 줄이고 고정금리 자산을 늘리는 방향이 유리합니다. 대출이 있으신 분이라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는 자산, 예를 들어 에너지 관련 자산 비중이 포트폴리오에 전혀 없다면 소폭이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것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보 루틴을 만드십시오. 중동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 뉴스, 국제 유가 지표를 주 단위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국제 유가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무료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유,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언제 행동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위기 때 더욱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망을 계기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중동 일대 미군 기지 27곳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두바이를 포함한 걸프 주요 도시들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중동 정세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 급소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꼭 50km의 이 좁은 수로를 통해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이 지나가고 한국 원유 수입의 약 70%가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 해협이 막히거나 막힐 것이라는 공포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폭등합니다. 유가 폭등은 가스요금, 전기요금, 소비자 물가, 금리 인상 압박,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연쇄를 만듭니다. 이 연쇄의 최종 청구서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우편함에 꽂힙니다. 1973년과 1977년 한국은 이미 2번 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전쟁은 먼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충격, 물가 상승, 금리 압박, 자산 가치 변동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게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에너지 고정비를 점검하고 자산 구조를 확인하고 국제 유가 흐름을 주 단위로 파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원장이 멀리서 일어나도 청구서는 매 집 앞에 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동 상황이 여러분의 가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